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2일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총평드리면 처음에 문제를 접했을 때는 문제 자체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나왔는데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 키워드만 보고 들어가가지고 답을 찾았을 때는 오답이 나오게 될 정도로 이렇게 조금은 꽈놓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타는 전혀 없었고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췄고 단순히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운 학생들과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 간의 그 점수 차이를 둘 수 있도록 굉장히 문제를 잘 출제를 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서 앞으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출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만약 시험장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1차 동차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렇게 적게 되면 바로 3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해설 들어가게 되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한 개 생산물과 같다. 기업의 이윤국대화 행동원리는 W 이퀄 P 곱하기 MPL로 들어가게 되는데 W와 MPL이 같다. 이렇게 P가 1로 주어진 문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R도 똑같이 P 곱하기 MPK로 들어가는데 이쪽도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이때 각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요소 소득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W 곱하기 L, L의 노동자들에게 단위당 W의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K의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R만큼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W는 MPL과 같다 그랬으니 이쪽이 MPL 곱하기 L이 되고 똑같이 R, MPK 곱하기 K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산함수가 Y는 K의 알파 제곱 곱하기 L의 베타 제곱이라는 알파 플러스 베타자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MPL은 이쪽을 L로 미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 곱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K의 알파 제곱 L의 베타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L로 들어가고 똑같이 MPK 들어가게 되면 알파 곱하기 K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L의 베타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곱하기 K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곱해주면은 L이 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들어가서 L의 베타 제곱 그래서 베타 곱하기 K의 알파 제곱 L의 베타 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똑같이 K의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들어가서 알파 곱하기 K의 알파 제곱 곱하기 L의 베타 제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파와 베타를 묶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K의 알파 제곱 곱하기 L의 베타 제곱 요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차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 각 생산 요소에게 지급되는 요소 소득의 합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무엇과 같아지려면 총생산과 같아지려면 총생산 Y가 되는 거죠. Y K의 알파 제곱 곱하기 L의 베타 제곱과 같아지려면 여기가 1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거는 미리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컵 더글라스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굉장히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차가 길고 외부 시차가 짧다. 통화정책은 내부 시차가 짧고 외부 시차가 길다. 그래서 재정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 시차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진소득세제나 실업보험과 같은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재정 정책의 문제점인
긴 내부 시차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토빈의 Q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3번 같은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뭐 어차피 오늘 시험 끝나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다음을 봤을 때 3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으로 2021년도부터 나오게 되는 국가직 7급의 방향이다. 뭐가 되냐? 토빈의 Q 같은 경우에는, 토빈의 Q는 이렇게 실물 자산의 대체 비용 분의 주식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시장 가치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비용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이 편익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1이 된다 그러면 투자를 늘리거나 줄일 요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투자 이론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야.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는 뭐 하락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가 증가해. 네,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출제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요 자체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연결고리를 알아야 된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가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주식과 그 다음에 채권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채권의 보유 비중을 줄이고 그러면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채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면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분자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빈의 Q가 커지게 되고 1을 넘어서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토빈의 Q가 상승할 것이다. 단순히 답을 맞히고, 오늘 시험 본 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이 중간 과정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쪽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전형적으로 꼭 물어볼 문제,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확대 재정 정책의 결과, 확대 재정 정책, 이쪽이 재정 수지의 적자 비율이 증가를 하였다. 확대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면 T-G가 정부저축 SG로 들어가게 되는데 G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T는 고정돼 있을 때. 그러면 SG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민간 저축과 그 다음 정부 저축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이렇게 국민 저축이 있는데, 정부 저축이 감소하니 국민 저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대부자금에 대한 공급 곡선 우상향하게 되는데, 이제로를 중심으로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하게 되니까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제로에서 이 완으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총저축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자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총 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무역수지 적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P가 이쪽이, 자,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P 국제 수지는 NX 플러스 자본 수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항상 항등식이다. 이때 자본 유입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NX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국민소득 항등식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다뤘던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나온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쪽은 우리가 화폐 수량설로 들어가서 MV equal PY로 들어가니 이쪽이 M 닷 변화율 취해주게 되면 V 닷 equal P 닷그 다음에 플러스 Y 닷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GDP의 증가율이니 얘가 바로 Y 닷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 유통속도의 증가율이에요. 얘가 바로 V 닷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로 이쪽이 인플레이션에 해당하게 되는 P 닷이다. 그래서 통화량의 변화율 M 닷을 찾아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4% 간단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 기업의 비용 극소화 행동 원리, 생산량 극대화 행동 원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비용 극소화 행동 원리는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LK와 이렇게 R분의 W, 즉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가 되냐면 MRTS LK는 MPK분의 MPL입니다. 즉 W분의 MPL, 노동의 1원당 한계 생산성과 자본의 1원당 한계 생산성이 균등하여 다른 고용조합으로 이동하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해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여기가 W죠. 이쪽이 10이 되는 거고 이쪽이 R이 됩니다. 그러면 W는 10이 되고 MPL은 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1원당 한계 생산성은 10분의 45가 되고 R분의 MPK는 20분의 5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45가 20분의 50보다 크기 때문에 1원당 한계 생산성이 높은 노동으로 이렇게 자본을 대체하게 된다. 등량 곡선을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등비용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A 지점이 되는 거죠. 1원당 한계 생산성이 높은 노동으로 1원당 한계 생산성이 낮은 자본을 대체한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접하게 되는 이 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복점이라는 걸 넣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문제를 푸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 문제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그냥 독점 기업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계 비용은 4이다. 그 다음에 총 생산량을 한계 비용은 4이고 그 다음에 각 기업의 생산량과 독점 가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이쪽에 죄송합니다. PPT 치는 과정에서 좀 빠졌는데 이쪽이 Q 수요 함수가 16-2P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는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독점 기업은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오롯이 자신의 수요로 인식하기 때문에 AR이 되는 거고,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되니 요 하방에 MR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MC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MR과 MC가 만나게 되는 이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Q는 16-2P입니다. 이게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8-2분의 1 QD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MR로 들어가게 되면 8-Q가 되는 거죠. 그리고 MR과 MC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MC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윤 극대화 독점 담합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복점 기업이 반반씩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2분의 4 이쪽으로 들어가고, 독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계 소비에 따른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 곡선상에서 독점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Q 뒤에 4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번 문제 같은 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되냐면 쉽다 어렵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나올 문제들이, 꼭 경제학을 한다 그러면 이걸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술 개발로 생산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된다. MC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의 높이는 한계 생산에 따른 비용의 증가분 MC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MC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수직 하방 이동, 결과적으로는 우측 이동과 동일하다. 그 다음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1원당 한계 생산성이 하락한 해당 재화를 대체재로 대체 재화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반대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 R과 W가 상승을 하게 되면 MC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MC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좌측 이동과 동일해서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해서 명목 소득이 증가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정상 재화입니다.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1번만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이렇게 1번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모두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시장의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는데,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는 알 수 없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폭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P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3번 이렇게 보게 되면 다와 라입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를 하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그럼 이 시장은 반드시 이렇게 초과 수요로 들어갑니다. 초과 수요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게 된다. 그랬을 때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폭에 따라 가지고 Q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1번부터 9번, 9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철저하게 시간을 조금은 체크하는 문제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정 상태이죠. 균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균제 상태에서의 실업률, 자연 실업률의 맥락이에요. 균제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자연 실업률 수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쪽에 실직률 플러스 구직률 분의 실직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직률을 이렇게 S로 놓고 구직률을 F로 놓는다 그러면 이쪽은 S 플러스 F분의 S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8.5%, 5% 실수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0. S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 구직 확률 0.285, 그 다음에 S 들어가고, 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0.05이다. 그래서 요 1차 방정식을 그대로 풀게 되면 답은 간단하게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 그나마 이제 조금 생소하게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하여 독점으로 인해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중 손실을 물어보게 되는데 갑자기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 잉여였는데 생산자 잉여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게 되는 요 Q 스타 지점과 그 다음에 여기 P 스타 지점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런데 독점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격 설정자인이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MC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MC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는 지금 50 플러스 Q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AC는 Q분의 TC가 되기 때문에 TC는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 AC에다 Q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Q 플러스 Q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MC는 Q를 미분한 거니까 A를 쪽을 Q로 미분이 들어가니 50 플러스 2Q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MC는 50 플러스 2Q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Q는 170-P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수요 함수로 바꿔주게 되면 P는 170-QD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수직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정확하게 2배가 되는 MR 곡선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 Q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R과 MC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둘을 연립을 하게 되면 넘어가서 4Q고 120이 되니까 요 A 지점에서는 독점 기업의 이윤국대화 생산량 QM이 이렇게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격 수준은 어디서 설정한다? 이렇게 수요 곡선상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쪽이 30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14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뭐를 잡아내야 되는 거냐면 원래 최초의 소비자 잉여였다가 독점 기업의 생산자 잉여로 넘어가는 부분 뭐가 되는 거죠? 최초에는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을 소비하면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불한 가격은 30에 대하여 14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사각형 빗금친 부분이 소비자 잉여였다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를 구하게 된다면 이쪽이 130 그러면 요 지점을 잡아내시면 돼요. 30 그러면 어디다? MC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Q에다가 이렇게 30을 대입하게 되면 60 더하기 50이 돼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여기를 구할 필요가 없죠. 이쪽은 110이었는데 이쪽에 P스타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 사각형의 넓이로 들어가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 산출량은 뭐가 되는 거죠? MC 50 플러스 EQ와 그 다음에 P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둘을 연립을 하게 되면 넘어오면 3Q가 되고 넘어가서 120이 돼가지고 Q는 완전 경쟁 산출량은 이렇게 40이 됩니다. 그리고 40을 이쪽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쪽에 P스타는 1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는 140-130, 10, 그 다음에 거래량은 30이 돼가지고 이렇게 300 이쪽으로 도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11번.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성장에 관한 솔로 이쪽 모형이 나오게 되면 뭐 균제 상태나 환급률 이쪽을 물어보는 계산형 문제들, 요런 뭐 균제 상태, 그 다음에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 수렴 현상 요런 걸 물어봤는데 근본적인 걸 물어봤다. 경제성장에 관한 솔로 성장 모형의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경제성장론, 경제성장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 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수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가? 이쪽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솔로우인데 솔로우는 수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국가는 현재 1인당 자본량이 작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일국의 경제소득은 작고 상대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자본량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낮다. 이런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에 관한 솔로우 성장 모형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수렴 현상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수렴 현상입니다. 이쪽 수렴 현상. 그래서 절대적 수렴 가설, 조건부 수렴 가설. 그러면 수렴 현상이 현실 솔로우 성장 모형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언제?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국가 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로 동일하게 수렴하게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왜 국가 간에 1인당 국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가?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우의 경제 성장 모형이 1인당 국민 소득의 지속적인 격차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론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보완한 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 요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급 독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독점 기업, 독점 시장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 쌍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생산물 시장이니까 이쪽이 뭐 노동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자 단순히 그냥 독점 기업이에요. 이쪽이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수요 독점자이다. 그러면 수요 독점자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 완전 경쟁 기업이건 수요 독점 기업이건 기업의 노동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는 항상 뭐가 된다? MFCL equal MRPL, MR 곱하기 MPL이 되도록 이렇게 이윤 극대화 고용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프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쪽이 W고 LF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설정자니까. 그래서 이쪽이 P 곱하기 MPL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기업이다 그러면 P equal MR이 돼서 MRPL과 VMPL이 일치하게 되지만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에 비해서 MR은 작아지게 된다. 그러면 그 하방에 뭐가 위치하게 된다? MR 곱하기 MPL 곡선이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이쪽이 L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동 공급 곡선 W로 정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 W로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는 4LS 이렇게 들어가고, 수요 독점 기업은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을 오롯이 자신만의 노동 공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들은 자신을 향한 노동 공급 곡선을 뭐로 인식을 하게 된다? AFCL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수직절편은 똑같고, 이게 죄송합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원점입니다. 원점이라 이쪽이 원점이라고 보세요.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정확하게 원점은 수직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로 들어가게 되는 MFCL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MFCL은 8L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MR 곱하기 MPL만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생산물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P는
20 마이너스 QD 얘는 이제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MR 곡선은 뭐가 되는 거죠? 120 마이너스 EQ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수직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MR이 뭐가 되는 거냐면 120 마이너스 2Q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MPL로 들어가게 되면 MPL은 이 생산함수를 L로 미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이 돼요. 이게 바로 MR 곱하기 MPL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MR 곱하기 MPL과 MFCL 8L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PL이 1이죠. 이쪽이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MPL 여기 Q를 L로 미분하게 되면 MPL 1이 되죠. 그런데 갑자기 Q가 있잖아요. 노동시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생산함수를 매개로 해서 Q를 L로 치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Q가 이렇게 L이 돼가지고 120 마이너스 2L은 8L이 되기 때문에 L은 얼마가 되는 거다? 이렇게 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음극대화를 달성 MFCL과 MRPL이 만나게 되는 이 지점에서 이음극대화를 달성하는 노동고용이나 L12를 설정하고 임금은 한계 근로자의 최소 요구 임금 수준 유보 임금을 대변하는 노동공급 곡선상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가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이쪽에 13번 문제가 많이 틀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문제 자체는 아무런 오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신이 출제한 방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정의를 희생률은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발생하는 실업률 증가분의 누적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래 정확하게는 희생률은 델타 파이분의 델타 Y죠. 이게 원래 정확한 희생률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해 가지고 낮추고자 했을 때 국민 소득의 몇 퍼센트 감소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데 이쪽이 오쿤의 법칙을 매개로 들어가면서 델타 파이분의 델타 U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업률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실업률의 증가분까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적치 이 누적치가 이쪽에 점진주의 전략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정의입니다. 뭐냐? 이렇게 들어가죠. 필립스 곡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SPC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희생률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희생률입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 C 지점으로 갈수록 이쪽은 U고 그 다음에 이쪽은 파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 델타 U분의 델타 파이. A에서 C로 갈수록 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률은 이거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로 갈수록 희생률은 점점 커지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상대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가파르게 되면 희생률은 작아요. 그런데 필립스 곡선이 완만하게 되면 희생률은 큽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LPC 혹은 SPC 필립스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 그러면 희생률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파이를 아무리 낮추고자 했을 때 U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희생률의 개념입니다. 자, 희생률은 적응적 기대하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작게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교수님은 이런 의도로 내셨어요. 적응적 기대하에선 단기에서조차도 무조건 SPC는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적응적 기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SPC는 무조건 우하향이에요. 그런데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예상된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선 단기에서조차도 SPC가 이렇게
이렇게 우하향하고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때 합리적 기대는 상대적으로 예상된 통화정책일 경우에는 적응적 기대, 예상된 통화정책인 경우에도 SPC는 우하향하지만 합리적 기대에서는 수직이다. 그래서 희생률은 수직,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작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도로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LPC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SPC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A 지점입니다. A 지점에서 이렇게 파이 제로가 있고 장기 필립스 곡선 상에 있으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 이 제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통화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량을 줄이면 경제 주체들이 정부 통화당국을 신뢰할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게 되면 제3의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 자체의 이동이 발생한다. 어떻게? 수직 하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우린 그거 갖다 뭐라 그러는지 금랭주의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한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요렇게 B지점으로 이쪽으로 왔어요. 예상치 못한입니다. 그런데 경제 주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SPC가 단기 필립스 곡선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순간 이제 A에서 B로 왔다가 C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인 거예요. 한 번에 쭉 내렸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필립스 곡선 상을 따라서 A에서 B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기대 조정이 들어가면 C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 정책은 적응적 기대하에서 무슨 뜻이에요? SPC 곡선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었을 때 여러 기간이 아닌 단기간 내에 금냉 전략의 실업의 상승폭은 어떻게 된다? U0에서 UA에서 UB로 어떻게 되는 이렇게 대폭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진주의 정책 같은 경우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조금씩 낮춰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씩 낮추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에서 C, A에서 B 프라임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또 점진주의로 들어가요. 그러면 C 프라임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다시 또 기대 인플레이션 조정돼 가지고 D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뭐가 된다? 점진주의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은 A, B 이 과정을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률의 상승폭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뭐가 된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점진주의 정책이 희생률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금냉주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실업률이 대폭 상승하지만은 이 실업의 상승 기간이 짧아요. 경기 침체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점진주의 정책과 그 다음에 이런 금냉주의 정책과 점진주의 정책은 실업의 상승폭 잠시 실업률이 상승하는 고통은 작지만 또 뭐가 존재한다?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이게 바로 뭐로 표현은 실업률의 증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업률의 증가분. 그런 맥락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점진주의 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원래는 뭐다? 금냉주의보다 실업의 상승폭은 작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통이 꼭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을 높은 실업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여기를 딱 틀리게 낸 거죠.
높은 실업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시간이 길다 그러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실업률 증가분의 누적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쪽은 뭐다? 한 번에 예를 들어서 3%에서 뭐 10%로 간 거예요. 7%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에서 5%, 그 다음에 다시 또 3%,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 2%, 3에서 5% 간 거잖아요. 그러면 또 C에서 또 2%, 그러면 또 2%, 그러면 또 2%. 이렇게 점진주의를 사용하게 되면 누적치가 7%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곧 짧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시간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책이 더욱 우월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점진주의와 급냉주의에 그냥 정확한 개념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맥락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은 기본 이론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인 거죠.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실패의 원인, 자연 독점, 그 다음에 역선택, 맞는 얘기고,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충분 조건이 아니죠.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시장 실패를 반드시 교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장 실패가 존재를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했을 때 오히려 시장 실패가 교정되지 못하고 더욱 확대가 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충분 조건이라는 의미는 뭐다? 정부가 개입하면 무조건 시장 실패를 교정해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뭐를 유발한다? 정부 실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이 문제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의 관점, 공유 자원. 공유 자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죠. 뭐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임승차는 뭐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비배제성이고, 그 다음에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경합성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리고 16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환율 제도보다 고정환율 제도를 더 지지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쪽인데 이쪽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ISLMBP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인 것처럼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에서도 ISLMBP 기본적인 모형을 계속 물어본다.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에 의하면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우에는 자본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환율이 변동이 돼요. 그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은 환율 방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갑니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외국의 인플레이션이 국내로 전가되는 수입 인플레이션율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는 PF분의 P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그러면 이 닷은 뭐로 들어가죠? P 닷 마이너스 PF 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변화율의 개념을 알면 경제학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럼 고정환율 제도는 뭐죠? 얘가 0%가 돼야 되죠. 명목환율의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고정환율 제도는. 네, 고정환율 제도는 뭐다? 환율 방어, 명목환율이 계속 일정하게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 자체가 뭐가 된다? 환율의 변화율이 0%라는 뜻입니다.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내 물가도 몇 %로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10%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이쪽이
이게 그러니까 고정 환율 제도는 환율 변화율이 0%죠. 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중간에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죠. P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PF가 외국의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PF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환율 하락 압박이 발생하는 거죠. 환율 하락 압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환율 하락 압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풍부한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외환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환을 매입하려면 반대급부로 뭐가 증가하게 된다? 통화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죠. 이거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를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문제를 굉장히 잘 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이렇게 계속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대규모로 커지는 걸 자동적으로 억제하는 건 뭐죠?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이쪽은 변동환율 제도예요.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면 이거죠. 수출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 수출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쪽이 RF가 되고 이쪽이 BP가 되고 이렇게 IS 곡선이 있고 이렇게 LM 곡선이 있어요. IS와 LM이 만나는 지점에서 국내 이자율 R0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수출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증가를 하는 거죠? NX가 증가를 하죠. 나머지는 다 변함이 없을 때. 그러면 무슨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제로에서 이 원 지점으로 뭐가? 국내 이자율이 상승을 하죠. 국내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명목 환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되죠? 하락하죠. 그러면 순수출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죠. 갔던 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무슨 환율 제도다? 변동 환율 제도이다. 국제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확대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 이건 고정 환율 제도, 변동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통화 정책 효과 없어요. 재정 정책 효과 있어요. 효과 없으니까 좀 효과 있어요. 이거 이용하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들어가는데 17번 문제가 이거 4번 많이 했을 거예요. 4번 많이 했는데 이거 핵쇼올린 정리처럼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면 딱 들리죠. 핵쇼올린. 우리 이거 핵쇼올린 정리 아니죠. 왜냐? 핵쇼올린 정리는 재화만이 왔다 갔다 하지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이동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핵쇼올린 정리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토픽은 국제 무역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시예요. 그냥 단순한 미시론입니다. 일반 균형 이론이라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쪽이 A 국가, 그 다음에 이쪽이 B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이렇게 하나 잡아줘요. 그리고 생산함수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노동수요 곡선 똑같이 기울기 들어갑니다. 이쪽이 이렇게 LD가 되고 이쪽이 L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이동 전에 실질임금은 B국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노동시장이에요. 그러면 B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S. 그래서 여기가 E0고 최초의 여기가 WB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LS가 되는 거고 요 지점이 E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WA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재화시장 생산 소시장 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이동한다? 노동만 이동하죠. 그러면 A 국가의 노동자들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B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동할 요인이 없을 때까지. 언제? 양국의 임금이 동일할 때까지.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이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2원 그 다음에 이렇게 2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국 노동자 중 B국으로 이동한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지만 A국에 남아있는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를 하는 거죠. 남아있던 노동자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B국의 기존 노동자, B국의 기존 노동자들은 임금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실질 소득 감소하고 그 다음에 A국 자본가입니다. A국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동 고용하다가 이렇게 노동 고용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노동 고용량이 줄어들으면 뭐가 감소하게 된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죠. Q가 감소하죠. 그럼 Q가 감소하게 되면 파이는 TR-TC로 들어가는데 TR은 P 곱하기 Q인데 Q가 줄어들잖아요. 총수입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노동자 고용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 W가 상승한 거죠. 노동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세계 전체 소득은 뭐 이거 아니고 그 다음 4번 양국의 실질임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가 양국 간 노동자의 수도 같아진지 알 수가 없죠. 이쪽이.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들어가서 18번 문제는 K국은 감자와 고구마, 두제와 마늘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데 명목 GDP는 뭐가 되냐면 중요한 해설을 하는데 모기가 날라도 명목 GDP는 뭐가 되냐면 P1 곱하기 Q1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명목 GDP는 뭐가 되죠? 이 가격에다가 요 생산량 곱하게 되고 당해년도 가격에다가 당해년도 생산량 곱하게 되면 1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의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는 P0 곱하기 Q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의 Q1은 뭐가 되는 거죠? 8과 4가 되는 거죠. 이거 Q1입니다. 그리고 P0예요. 그런데 기준 연도는 지금 얼마라 그랬죠? 2022년도라 그랬어요. 이렇게 4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4를 곱해주게 되면 4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 GDP 디플레이터도 2021년도에 실질 GDP 곱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한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 계산해 보게 되면 다 뭐가 된다? 똑같은 크기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10%가 아니라 0%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냈어요. 19번. 19번. AK 모형이죠. 정확하게 의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해 2024년도에서 국회직 8급에서도 AK 모형 나와가지고 AK 모형 Y는 이렇게 AK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되는 거죠? 수학이 체감하지 않는 걸 가정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델타 K에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1인당 생산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그럼 양변을 L로 나눠요. 그러면 A 곱하기 스몰 k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 Y 닷은 A 닷 플러스 K 닷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이
0%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K-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K-은 뭐가 되는 거죠? K분의 델타 K를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K분의 델타 K는 SA 마이너스 M 플러스 D가 되죠. 그리고 양변을 K를 곱해주게 되면 SA K 마이너스 M 플러스 D K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려면 SAK 마이너스 M 플러스 DK 델타 K가 뭐가 되면 된다?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쪽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저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축률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분들 3번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게 되면 경제의 균제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없는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는 성장한다. 경제는 성장한다. 이때 경제는 스몰 y예요? 아니면 라지 y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지 y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균제 상태에서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1인당 균제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없을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0%이지만 라지 y-은 무엇과 일치하게 된다? 인구 증가율과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솔로우 모형이 나왔을 때는 항상 1인당 국민소득인지 1국의 국민소득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그래프도 그릴 필요가 없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이 스타가 들어가는 거죠. 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생산 단위당 이만큼의 외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은 EMC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산출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보다 실제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Q0가 Q스타보다 많은 과다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중 손실의 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사중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델타 K, Q0 마이너스 Q스타로 들어가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실제 산출량 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는 SMC와 PMC 간의 크기. 그럼 뭐가 된다? 요 크기가 바로 EMC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EMC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EMC를 계산할 필요도 없이 뭐가 되나? 이쪽은 이렇게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Q스타와 Q0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스타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SMC와 SMB가 일치하도록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현재 P는 6-Q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이 뭐가 되는 거죠? PMB가 되면서 SM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Q는 P가 돼요. 이쪽이 생산함수죠. P는 Q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 Q는 PMC가 되는 거죠. 그리고 EMC는 이렇게 2라 그랬습니다. 그럼 둘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SMC는 얼마가 되는 거다? Q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스타 SMC 이퀄 SMB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Q스타가 2로 나오고 그 다음에 Q0 PMB와 PMC로 놓고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2 계산하게 되면 1이 나온다. 여기서 좀 갈릴 겁니다.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1번.
기출문제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철저하게 함수 나올 만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프리드만의 신합해 수량설로 들어가게 되면 뭐죠? MD는 이쪽에 K 곱하기 그 다음에 R. 이 R이 바로 뭐죠? 예상 주식 수익률과 예상 채권 수익률 RE 그 다음에 RB 이것들의 가중평균 수익률 그 다음에 이쪽에 파이 2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R이 상승을 합니다. 예상 주식 수익률이나 예상 채권 수익률, 다른 자산들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될 땐 화폐의 가치, 실질 잔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P 곱하기 Y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통속도로 들어가게 되면 R, 파이 2분의 1. 이때는 이렇게 증가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 함수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 이자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과 달리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화폐의 유통 속도가 뭐가 된다? 상수가 아니에요. R과 파이의 영향을 받는 내생 변수입니다. 그런데 거의 변함이 없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거의 영향을 받는. 그게 무슨 말이죠? 화폐 유통 속도는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수 이꼴 비탄력적이 아니에요. 내생 변수 영향을 받는데 비탄력적이다. 기본 이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전형적인 문제. 그 다음에 2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2023년 경제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굉장히 잘 냈어요. 어떻게 됐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그냥 따다닥 그냥 쉽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푸는 거지? GDP를 물어요.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이에요. 그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GDP는 생산이에요. 생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생산, 분배, 지출인 거죠. 그럼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출 측면에서 측정하게 되는 국민소득 GDP와 국민소득과 GDP 생산 측면에서 측정하게 되는 국민소득은 동일하게 되죠. 그러면 지출은 뭐가 된다?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로 들어가게 되는데 폐쇄경제예요. 없잖아요. 그럼 0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C나 I 이쪽에 C 250이고 그 다음에 G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인 거예요. 그럼 뭐만 알면 돼요? I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I에 작게 써져요. 이게 I는 200 마이너스 20R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R은 뭐라 그랬어요? 명목이자율이에요? 실질이자율이에요? 실질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건 명목이자율이에요.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피셔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R은 I 마이너스 파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 인플레이션 뭐다? 물가지수의 변화율.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파이는 뭐가 되냐면 120분의 123 마이너스 120 곱하기 100%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2.5%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이걸 또 실수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퍼센트 단위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요 R이 그대로 그냥 2.5%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50이 돼가지고 이쪽은 150이 되는 거고, 이 결과 150이 돼가지고 답은 450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예측된 문제이다. 어떤 문제이냐? 어떤 기업이 총생산량 Q를 공장 A와 B에서 각각 2분의 1 Q씩 생산해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수요 함수나 뭐가 주어져야 되는데 MR 이퀄 MC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는 Q는 QA 플러스 이렇게 1이 돼요. 그러면 최초에는 각각 반씩 생산하고 있으니까 QA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 QB도 2분의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TCA는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쪽에 2분의 1의 제곱 해가지고 4분의 1. 그 다음 TCB는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이쪽은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다? 8분의 3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용국소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MC가 다른데 똑같이 할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효율적으로 생산, 즉 비용국소화에 실패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MC를 구하는 거예요. TCA가 QA의 제곱이니까 MCA는 EQA가 되는 거죠. 그리고 MCB는 QB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Q를 1 생산할 때 여기는 비용이 2, 여기는 비용이 1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1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쪽이 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이 더 일을 잘하는 거죠. 어떻게? 일을 잘하는 쪽에 더 많은 일감을 몰아주게 됩니다. 몰아줘요. 그러면서 굳이 그래프로 들어가자 그러면 이렇게 MCA로 들어가고 이쪽이 MCB로 들어가는데 기울기가 몇 배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MR 이퀄 MC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뭐가 된다?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2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생산량의 얼마? 2 플러스 1분의 얼마만큼? 1만큼을. 그 다음에 2 플러스 1분의 얼마만큼을? 2만큼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국소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A와 B에 어떻게 된다? 1대2, 3분의 1, 3분의 2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QA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QB는 3분의 2가 돼서 이쪽에 TCA를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9분의 1이 되는 거고 이쪽에 TCB를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이쪽이 9분의 2.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9분의 3,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게 되면 24분의 1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총비용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들어가는 문제인데 얘는 너무 아쉬운 게 의도적으로 어떤 기업의 총비용 함수가 이렇게 TC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단기 고정 비용이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각삼곡선 AFC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AVC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AC가 있는 거죠. 그리고 AVC와 AC의 최저점을 뭐가 관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MC가 관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죠. 우선 얘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기업이 조업을 지속하는 생산량 수준에서 이쪽에 A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QA 지점 여기 B 이렇게 돼서 이쪽이 QB 조업 중단점 손익분기점입니다.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자 보세요.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뭐가 된다? 조업 중단점 이후의 MC 곡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단기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조업 중단점 이후의 MC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이 된다.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자 이때 단기 한계 비용 곡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단기 평균 비용 곡선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이쪽은 아래쪽에 있는 거죠. 네, 이쪽 여기 자 지금 여기서는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잘 보세요. 좀 이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Q가 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이후부터는 단기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면서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 한계 비용 곡선과 같은데 이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이 지점은 평균 비용보다 어떻게 된다? 낮은 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도 틀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격이 1.5 이상인 구간에서 이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단기 한계 비용 곡선과 같다.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조업 중단점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C가 2분의 1 Q의 세제곱 마이너스 3Q의 제곱 플러스 6Q 플러스 3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조업 중단점을 구하려면 AVC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바로 이쪽이 TVC가 되는 거죠. 그럼 이 TVC를 Q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 Q의 제곱 마이너스 3Q 플러스 6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의 최저점을 구하려면 얘를 Q로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Q 마이너스 3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죄송합니다. 이쪽에 조업 중단점은 얼마가 되는 거다? Q가 3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Q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Q가 3이 될 때 MC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때 뭐 AVC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MC를 구해보게 되면 MC는 2분의 3Q의 제곱 마이너스 6Q 플러스 6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 플러스 6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27, 13.5 마이너스 18 플러스 6으로 들어가서 19.5 마이너스 18이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MC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경쟁에서는 P equal MR equal MC로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인 구간에서 이 기업의 단기 공급 한계 비용 곡선과 정확하게 같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시장 가격이 P equal 6이라면 P equal 6입니다. 그러면 이윤국대와 행동원리는 P equal MR equal MC로 들어가는 거죠. MR equal MC인데 완전 경쟁이면 P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6이 돼요. 그리고 MC는 지금 현재 2분의 3 Q의 제곱 마이너스 6Q 플러스 6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캔슬이 되면서 얘네만 남아요. 2분의 3 Q로 들어가서 Q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6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이 4.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Q는 얼마가 되는 거다? 이렇게 4가 되는 거죠. 이쪽이 4입니다. 그때 이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윤은 어떻게 되죠? 파이는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P는 현재 6이 되고 Q는 4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C에다가 이렇게 TC에다가 4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때 이윤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직접 계산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음의 이윤을 얻게 된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이윤이 마이너스 25라면 무슨 뜻이다? 조업 중단점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업 중단점에서 이윤을 똑같이 계산을 해봐요. 조업 중단점에서 똑같이 이윤 파이는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인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Q가 3이 되고 그 다음에 TC에다가 이렇게 3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업 중단점보다 이윤이 작으니까 뭐가 된다? 생산을 계속하는 겁니다. 요 24번 문제가 막판에 걸려서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2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가볼게요. 맨날 2x2만 보다가 3x3가 나왔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가볼게요. 을이 잘 보세요. 을이 L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 40 중에서 40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을이 C를 선택하는 거야. 0, 마이너스 30, 30 중에서 이렇게 30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R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값은 U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다?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값이 U를 선택을 해요. 마이너스 20, 20, 40 중에서 이렇게 40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바로 내시 균형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된다? 30을 선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중에선 20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얘랑 얘가 내시 균형이 되는 거예요. 틀렸고 그 다음 합니다. 값의 U에 대한 값의 전략 U가 있는 거예요. 전략 U에 대하여 최적 대항은 뭐가 되는 거죠? 을은 R이 되는 거죠. 네, 이쪽에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갑에게 전략 D는 전략 U에 대하여 우월하게 된다. 자, 보세요. 을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0과 40 중에선 얘가 우월을 해요.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0과 30 중 얘가 우월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뭐가 더 우월을 해요? 20인 거죠. 그래서 우월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을에게 전략 C는 전략 R에 대하여 을의 전략 C와 전략 R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 이쪽만 보시면 됩니다. 이쪽 표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C, 을에게 전략 C는 자 보세요. 값이 U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C와 R 중에서 1로 가는 거예요. 값이 M을 선택했어요. 마이너스 4중 30, 1로 가는 거예요. D를 선택했어요. 어디로 가죠? 1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을은 C와 R을 기준으로 뭐다? R이 우월하니까는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한 거죠. 네,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얼핏 봐서 이렇게 됐지만은 확실한 거는 기본이 돼 있는 학생과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 기계적으로 그냥 뭔지 개념을 모르고 맨날 MRE 콜럼지랑 공식대로만 푸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도록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라.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향후 내년 같이 인사혁신처로 내니까는 서울시 7급도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느라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면서 컨디션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풀서비스, 합격 예측 풀서비스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라이브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16일까지 저희 방문각 합격 예측 풀서비스 참여해 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채점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세요. 채점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위치까지 봐주시면은 이제 이벤트에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그냥 해설 강의 하면서 여러 커뮤니티 한번 뒤져보니까 지금 일행직 기준으로 예상 커트라인이 83점에서 84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문각에서도 그 정도로 예측을 할 것 같으니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점수를 여유 있게 넘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내일 남은 기간 조금 더 푹 쉬시고 네, 다음 면접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수에 안타깝게 좀 모자르셨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 네, 컨디션 회복 잘 하셔서 네,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